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6년의 첫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개념상상 대치 본원의 강사 김용진입니다. 네, 먼저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졸업해서 개념상상 대치 본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앞으로 숙명여고를 전담하게 될 강사 김용진입니다. 오늘의 일단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숙명여고가 어떤 내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가, 숙명여고 내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강좌와 그걸 수강한 학생들의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숙명여고의 내신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되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출제 스타일이 수능, 평가원, 교육청, 즉 모의고사 기출 형식과 거의 완전히 동일한 스타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기출 스타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흔히 학교 내신 시험 하면은 떠오르는 킬러 문제들에서 보통 이 킬러 문제들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계산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계산이 어렵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의고사 기출 형식이라는 거는요, 그런 복잡한 계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접근법 자체가 좀 어려운 거지 계산이 지저분해서 막 접근을 잘했는데 계산 때문에 틀리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는 일단 이런 모의고사 기출 형식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관식과 단답형으로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숙명여고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장점도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의 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숙명여고가 여학교잖아요. 여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서술형이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단답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계산 실수로 조금만 미스가 나도 점수가 우르륵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좋은 점은 문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더라도 중간에 계산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시작은 했지만 답을 못 구했을지라도 시작이 맞았다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단답형과 객관식은 그런 거 없이 뭐 너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든 간에 정답 안 나오면 땡 처리가 되는 문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등급이 한 문제에 따라서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 서술형이 남학생들한테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문제풀이가 꼼꼼하지도 않고 실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남학생들한테 불리한 구조인데, 숙명여고는 여학교인데 서술형이 없어서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부교재 같은 것들보다도 학교 프린트와의 연결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의 특징은요, 극단적인 난이도 배분입니다. 이 극단적인 난이도 배분이라는 것이 뭐 중간고사가 되게 쉬웠는데 기말고사가 되게 어려웠고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퐁당퐁당 난이도가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시험 안에서 문제들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들과 학생들의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들의 난이도 차가 좀 간극이 커요. 굉장히 크게 난이도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모의고사 기출 형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인데, 숙명여고는요, 다른 부교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학교 프린트에서 연계율이 굉장히 높게 출제가 돼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많으면 7문항까지, 그래서 6, 7문항까지가 프린트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 기점으로 그 연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막 3문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4문제 정도로, 그러니까 3, 4문제로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신 게, 왜냐하면 애초에 학교 프린트 자체가 기존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재구성한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 특징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럼 학교 프린트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문제가 25년 작년 숙명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1번 문제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1학년 1학기에 나눠줬던 학교 프린트 문항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그냥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와 문자가 몇 개 바뀐 수준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연계율이 높다라는 거는 거의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숫자나 문자만 바꾼 수준으로,
아니면 풀이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유지가 되게끔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 프린트가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 뒤로는 얼만큼 학교 프린트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반영이 됐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연계율이 얼만큼 더 높냐라고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모의고사랑 비슷한 문제들 좀 갖고 와 봤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좀 뭐 최근 5개년 이런 식으로 신유형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10개년 모의고사까지 좀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넓게 출제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2025년 작년 1학년 1학기 똑같이 중간고사고요. 15번 문항이고 오른쪽에는 2019년 교육청 기출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묻는 것도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곱과 그것들의 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른쪽에서 묻고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두 2차식에 대해서 그들의 곱과 합에 대해서 문제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은요, 아까 제가 10개년짜리의 좀 범위가 넓은 모의고사가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10개년을 다 풀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기서도 2019년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유명한 유형이어서 빈출 유형으로 정립된 경우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왔던 뭔가 희한한, 이제 아이들이 보기 힘든 재밌는 문제를 긁어온다 이런 건 느낌은 아니고, 현재까지 이 문제 좀 좋다 해서 빈출 유형으로 정립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면 2차 다항식 2개가 나오게 되고 1차식이 곱해진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인수정리의 활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보시면 2017년 교육청 문제에서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숙명여고는 모의고사 기출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데 또 거기다 중요한 건요,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22번, 그 다음에 요 15번, 이거 2개 다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 주관식에서 마지막 2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그리는 문제에서도 모의고사 형식이랑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난이도 배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숙명여고가요, 요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수학기의 난이도가 엄청 높은 학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난이도를 최대 5짜리로 설정을 했어요. 저희가 강남권에서 가장 킬러 문제에 속하는 킬러 문제의 난이도를 5라고 설정을 했을 때, 숙명여고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5 난이도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인 4 난이도짜리가 한 문제, 총 그리고 23문제의 문제 중에서 3 난이도에 해당되는 게 4문제, 그거 미만의 난이도가 18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난이도 1에서 2 수준의 좀 기본 난이도 문제가 18문제나 출제가 되고, 학생들의 상위권 변별은 5문제 정도로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1학기 시험보다는 2학기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도형의 방정식 이런 어려운 단원들이 있어서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는요,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한테는 좀 불리한 구조고요. 왜냐하면 실수 하나도 깜빡 벌어지면은 등급이 우르륵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등급 차의 간극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실수 하나만으로 등급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한테는 불리한 문제일 수 있으나, 반대로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18문제만 기본으로 맞춰주게 되면 나머지 5문제에 올 투자를 해서 상위권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만큼 그 시험을 성실하고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문제 내가 못 보던 문제인데, 이거 내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라고 당황할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만큼 착실하게 이 시험을 준비했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문제가 무려 18문제 정도가 깔려버리기 때문에 그 기본 문제를 모두 맞추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내신 문제들이 교육청, 수능, 평가원 문제들과 거의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 내신 대비가 자연스럽게 정시 대비로 이어지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특성을 전부 다 종합을 하면 숙명여고의 내신은 무엇을 추구한다? 굉장히 정석적인 수학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냥 수학의 본질, 정도, 본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학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숙명여고의 내신 대비는요, 그 수학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뭔가
사실 휘문고 문제 같은 거 보면 진짜 계산이 복잡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산을 줄이기 위한 막 단기 루트 찾아야 되고 이런 연습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학하면 떠오르는 그 공부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은 수학의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요 수학의 정도를 어떻게 수업에다가 제가 녹였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요, 이 그래프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이제 에빙하우스의 학습 곡선 또는 망각 곡선이라고 부르는 곡선이고, 요거는 수업 이후에 시간에 따른 사람의 기억력에 대한 그래프예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그래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 한 번 수업하고 나서 20분 만에 이미 거의 한 40%의 기억력이 날아가게 되고, 하루만 지나도 원래 있었던 기억력의 30%밖에 남지 않는다. 수업을 들은 내용의 30%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런 학습 곡선인데, 제가 진짜 이게 수업하다 보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 시간에 딱 수업을 해놓고,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전 시간에 수업한 문제 중에 5문제를 변형도 안 하고 그대로 다음 시간에 출제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그 5문제 아이들이 못 맞춰요.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 인간의 망각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곡선이고, 결국 우리는 이 잊혀져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중간 결국 리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다행히 3-4번 정도의 복습을 거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점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은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학습의 본질은요, 딴 것도 없이 그냥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습을 우리가 어떻게 수업에 녹여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복습 좀 해라 정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수업에 강제로 녹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하는 스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이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스텝이 있고, 마지막 3번째 그 문제풀이를 실전에서 응용하는 스텝,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각 스텝별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복습을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념 이해는요, 다를 게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제 수업을 필기하면서 듣는 것이고 그것을 복습하는 건데, 이 부분이요, 생각보다 중위권 학생들은 필기하는 습관도 잘 안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요. 근데 그럼 당연히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기억력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항상 수업 때 애들한테 개념 노트를 나눠주게 되고, 그 개념 노트에 먼저 수업 내용들을 정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 노트를 다시 복습 노트에다가 적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수업 들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나 혼자 공부 문제 풀러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먼저 한번 해서 복습을 하게 만들고요, 당연히 이 과정은 숙제 완성도, 과제 평가에 들어가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 개념을 복습을 안 하는 이유가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께 숙제 완성도가 문자로 날아가는데 완성도 낮게 지켰으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그거 안 하고 문제부터 풀어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트 복습까지도 저는 그냥 과제 평가에 반영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풀이에서의 복습인데, 문제풀이 복습에서는 일단 당연히 강조드릴 건 오답 노트 작성이고요. 이 오답 노트는 매주 클리닉 시간에 저랑 그 주에 틀렸던 문제는 무조건 다 한번 풀고 가게끔 제가 지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 제외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날 수업에는 전날 수업에서 배웠던 문제 딱 5문제를 똑같이 반복해서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저는 이제 이름 붙이기를 저의 용진쌤의 오마카세, 내가 엄선해서 뽑은 5문제 오마카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에서 아이들이 5문제씩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오마카세에서 나왔던 아이들의 취약 유형을 바탕으로 결국 5문제 풀려보면요, 딱 보여요. 얘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틀렸으면 그럼 그냥 그거는 개념 이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단원을 하나 아예 통째로 복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5문제 중에서 한두 개만 틀렸다, 그렇다면 딱 그 유형, 보통 제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5문제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취약 유형들을 반영한 다음에 매주 진행하는 주간 테스트에 그 취약 유형들을 반영해서 그것들의 변형 문제를 아이들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단계의 복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용진쌤의 오마카세 해서 전날 수업했던 5문제를 제가 그대로 주게 되고, 여기서 문제는 그냥만 안 줘요. 옆에다가 제가 수업 때 했던 설명을 요약해서 적어두거든요. 그거 주는데 못 풀어요.
적어주는데 5%, 그러니까 복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토대로 틀린 문제들을 쭉 정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얘들을 쭉 몇 번까지 틀렸다 정립을 해놓고요. 이 정립된 문제를 토대로 아이들한테 지금 이 대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지금 취향 유형으로 있는가를 분석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주간 평가에 반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3단계에 걸쳐서 복습을 하게 되고요. 이 오마카세 애들한테 풀려보다 보면요, 아이들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와, 선생님 복습이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다. 분명 전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건데 안 풀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총 3단계에 걸쳐서 복습을 진행하면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숙명여고 반에 대해서 어떻게 개강이 되어 있는가, 그 개강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숙명여고 반은 먼저 2월에 프리 숙명여고라고 해서 일단 2월 한 달 동안 공통수학 1을 한 사이클을 돌리는,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한 사이클을 돌리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정규 수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수준별로 나눠서 S반과 A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날짜랑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 숙명여고반은 2월 5일에 개강을 해서 총 6회 동안 진행이 돼요. 화요일, 목요일 반입니다. 그래서 총 6회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내신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을 모아둔 워크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EBS의 올림포스를 워크북으로서 활용할 건데 그 워크북과 숙명 내신 기출을 비교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게 변형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S반과 A반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S반은 개념과 적용은 당연한 거고 실전 문제 풀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A반 또한 A반은요 개념 적용이 필수적이고, A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기준선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 반이에요. 여기는 다지고 또 다지는 반이 될 겁니다. 그냥 큰 틀만 놓고 보면요, 큰 틀은 어차피 사실 이건 모든 학교들의 내신 대비가 거의 비슷한데 3월 한 달 동안은 일단 유형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유형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게 되고요. 4월부터는 이제 수준별로 본격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모의고사 기출과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그동안의 내신 기출, 실전 문제 풀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단 크게 이런 틀을 잡고 진행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실수로 슬라이드 하나를 안 넣었는데 클리닉이 모든 반들이 매주 토요일 1시부터 5시에 4시간 동안 클리닉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 클리닉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테스트 진행하고 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모든 문제의 오답들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클리닉이 진행되게 됩니다. 당연히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저한테 언제든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습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지금 막 카톡을 뭔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게 편지를 좀 많이 봐서 편지 사진 하나 갖다 놨고요. 요거는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그냥 요약해서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학생 후기는 뭐 잘 들었다, 신경 많이 써줘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요 점은 이렇게만 보여드린 다음에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실력은요 그동안 얼만큼 선행을 많이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년 과정 동안 제일 중요한 건 습관, 공부 습관을 잡아서 그 틀을 잡고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